네, 안녕하십니까. 찾아가는 바른말 교실로 우리 중학생 친구들을 만나게 된 한양대 한국어문화원의 김시정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수업 시간에 다룰 내용은 우리 제목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찾아가는 바른말 교실. 그래서 우리 한양대 한국어문화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이 바른말 교실이 여러분 교실과 여러분들의 핸드폰 내지는 뭐 유튜브에서 우리 바른말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관련된 내용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행되는 내용은 우리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으시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말을 잘 쓸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바르고 고운 우리말이 또 발전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나는 좋은 바른말을 잘 사용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 수업 시간에 한번 재미나게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목차가 나와 있죠. 이 목차는 첫 번째 무엇이 있나요? 우리말이 걸어온 길이다. 그러니까 우리말이 걸어온 길. 그러니까 우리말이라는 뭐 쉽게 말하면 국어죠. 그래서 이 우리말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발전을 해오고 있고 또 우리말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앞으로 갖고 갈 수 있는가 하는 기초로 우리말이 걸어온 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우리말이 걸어온 길을 공부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우리말이 진짜 중요하고 또 우리말이 소중한 거였구나 하는 거를 자연스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우리말이 걸어온 길은 특히 우리말의 역사라는 거는 과거에 우리 민족이 있었을 때부터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있는 지금까지 긴 세월 동안 우리말은 같이 있어 왔잖아요. 그렇지만 이 우리말이 그 시기별로 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많은 때때로는 또 위기를 겪기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말이 걸어온 길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말이 걸어온 길을 공부를 하고 나면 두 번째로는 우리말의 현 주소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의 현 주소는 그러면 이렇게 우리말이 걸어온 길을 앞으로 이제 우리말의 현 주소에서 어떻게 우리말을 바라볼 건가? 우리말이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떤 문제에 처해 있는가 하는 것을 고민을 한번 해보고요. 특히 우리 친구들 보면 요즘에 인터넷이나 유튜브 이런 거 많이 하시면서 뭐 다른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뭐 특이한 말 같은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말들이 쓰는 게 과연 문제는 없는가? 또 우리가 쓰는 말이 뭔가 새롭게 내가 개선할 점은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순서는 우리말 가꾸기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실천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말 가꾸기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말을 바꿔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면 우리 머릿속에 먼저 딱 넣고 진행하면 좋겠죠? 첫 번째, 우리말이 걸어온 길을 통해서 우리말의 중요성과 우리말의 역사, 그리고 시기마다 우리말이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그런 부분을 공부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말이 현 주소, 그래서 현재 우리말이 겪고 있는 어려움. 우리가 사실은 어려움이라는 걸 꼭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가 없는 것이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잘 해결을 하게 되면 그게 우리 또 궁극적으로 우리말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것이니까 현 주소를 살피는 것은 큰 의미가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말의 가꾸기의 실천.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어떻게 우리말을 가꿔가고 발전시켜 나갈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겠죠? 한번 같이 오늘 선생님과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말이 걸어온 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화면에 보면 어떠신가요? 우리 잘 아는
분이 한 분 앉아 계시죠? 예. 뭐 안 물어봐도 잘 대답하셨을 것 같은데 세종대왕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이라는 우리 고유의 문자를 만들어서 널리 이제 백성들과 지금 현재 우리들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배포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우리말. 그런데 그럼 과연 우리말이 걸어온 길이 이렇게 세종대왕님이 한글 훈민정음을 만들었을 때처럼 항상 좋은 순간만 있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민족의 역사에서도 봐도 어떤 때는 막 번성할 때도 있었지만 어떨 때는 또 힘들어오고 또 고된 역사가 있었던 것도 잘 알다시피 우리말 역시도 과거부터 현재까지 뭔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언젠가는 또 많은 발전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시기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말이 걸어온 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칠판으로 디자인되어 있는 화면을 보면 어떤가요? 우리말이 걸어온 길. 그래서 우리말의 역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말의 역사는 국어는 우리 민족이 사용해온 말입니다. 우리 민족이 생겨나서부터 현재까지 쭉 사용해온 말이 이제 국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우리 말이라는 거는 우리 민족의 시작과 현재까지 같이 해온 부분이기 때문에 이 우리 말을 잘 지키고 우리 말을 잘 가꾸어서 발전시키는 것이야말로 어떤 면에서는 우리 또 나와 너 우리 공동체가 같이 발전하고 서로를 아낄 수 있는 중요한 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어는 우리 민족이 사용해온 말로서 각 시기마다 사실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어떤 흥망성쇠 또 어떨 때는 우리 민족의 어떤 발전 이런 과정에서 우리말이 때로는 뭐 잘 이렇게 발전하기도 하다가 또 어떤 순간에는 또 어려움을 겪기도 하다가 이런 상황이 늘상 있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이해하기 쉽게 우리말이 걸어온 길을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구분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먼 옛날의 국어다. 먼 옛날 어떤가요? 언제가 먼 옛날인 것 같으세요? 어떻게 언뜻 생각해 보면 막 1년 전도 아주 먼 옛날인 것 같을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뭐 10년, 뭐 100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먼 옛날이란 우리 뭐 아주 먼 옛날 있죠. 뭐 고대 시기 우리 그런 시기에서부터 소위 이제 중세 시기까지를 저는 먼 옛날의 국어다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중세라고 하면 뭐 언뜻 뭐 서양의 어떤 기사들이 갑옷을 입고 있다거나 아니 무슨 뭐 칼싸움을 이렇게 한다거나 뭐 이런 시기를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 이제 국어의 역사에서 중세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고려 후기부터 조선 시대를 걸치는 그리고 그 중반 기간에는 이제 훈민정음 창제 기간을 포함하는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아주 우리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뭐 이런 나라들이 있는 시대 먼 옛날 시대부터 현재 뭐 중세 지금 이제 조선 시기까지 아주 먼 옛날을 이렇게 긴 세월을 포괄하는 시점이 먼 옛날의 국어다 하는 시기고요. 시기상으로 보면 이 시기가 가장 길지만 우리는 이제 이 시기에 국어의 모습을 잘 알 수는 없기 때문에 멀리 널찍하게 시기를 하나 잡아보고요. 그러면 이 시기에는 우리 국어는 우리말은 어떤 변화를 겪고 어떤 또 어려움 내지는 좋은 점이 있었을까 하는 걸 한번 살펴보는 거죠. 그 다음에 근대 시기의 국어라고 해서 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얘기하기에는 17세기 이후에 이제 해당되는 국어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국어의 변화가 굉장히 많았고 또 한글이라든지 뭐 이런 우리의 언어 문화가 큰 변화를 겪어서 널리 이제 다른 뭐 편지를 주고받게 된다든가 아니면은 국어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다양한 문화 생활을 하게 된다든가 뭐
요리, 뭐 레시피를 써서 이렇게 나눈다든가 뭐 이런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언뜻 생각해 보면 훈민정음 창제 이전에는 우리말이라는 말은 있었지만 우리말을 적을 수 있는 문자라든지 수단은 없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말의 모습을 정확하게 알기 어렵고 주로 뭐 몇몇 소수의 사람들이 한자라는 중국 문자를 통해서 문자 생활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과거의 어떤 어려움은 없어지고 쉬운 한글을 통해서 다양한 이제 언어 문화의 상황이 벌어졌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따로 한번 빼봤는데요. 일제강점기의 국어입니다. 그래서 소위 이제 국어 순환사입니다. 국어 순환사. 그래서 일제강점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저도 그렇지만 우리 이제 전전 세대에 해당되는 일제강점기는 우리말 말하는 것, 그 다음에 쓰는 건 물론이고요. 말하고 쓰는 것을 함부로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말을 쓰는데 굉장히 큰 제한을 받았고 또 탄압을 받기도 하고 또 굉장히 고생을 했는 국어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고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왜냐하면 우리말을 써온 것은 먼 옛날부터 지금 현재까지 우리말은 쓰고 있잖아요. 문자는 뭐 때로는 한자를 쓰기도 하고 때로는 뭐 한글을 쓰기도 했지만 근데 이제 이 시기에는 입으로 말하는 말도 우리말로 쉽게 할 수 없고 일본말을 쓰도록 강요를 받았고요. 또 문자도 당연히 우리 일본 문자를 통해서 일본어를 학교에서 배워야 됐던 시기이기 때문에 국어의 입장에서는 국어의 순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우리나라에 잘못 이식된 일제를 통해서 일제 잔재어들이 많은 한자어로 지금도 남아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많은 말들 가운데 그 유래를 따져보면 전통적으로 사용되는 한자어가 아니라 일제의 잔재로 인해서 지금도 우리도 일제가 심은 한자말인지도 모르고 쓰는 말도 많고요. 또 뭐 일본말 그대로 그냥 굳어져서 남아서 쓰고 있는 그런 말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는 우리가 국어가 굉장히 순환을 겪었던 그런 시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현재 국어인데요. 이 현재 지금 우리 여러분과 제가 같이 살고 있는 이 시기의 국어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보면 정리하면 먼 옛날에 뭐 고구려부터 해서 삼국시대부터 해서 쭉 조선시대까지 쭉 이어지는 이 중세 시기까지의 국어를 먼 옛날의 국어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이제 17세기를 전후하는 근대 시기의 국어가 있었고요. 그리고 쭉 넘어와서 그 일제의 치하에 따라서 우리말을 쓰는데 굉장히 제한을 많이 받았던 일제강점기의 국어, 그 다음에 현재의 국어 이렇게 한번 시기를 나눠봤고요.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대 및 중세 국어 시기입니다. 그래서 고대 시기는 뭐 삼국시대 흔히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삼국시대에도 당연히 우리가 삼국시대를 타임머신을 타고 이렇게 날아가서 보지는 못했지만 그 시기에도 분명히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고 말했던 어떤 언어, 우리말은 있었을 거라고 충분히 생각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이런 말은 있었지만 제대로 우리말을 적을 수단은 없었어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뭐 이두라든지 향찰이라든지 이런 수단으로 적을 수밖에 없었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말을 적을 수 있는 수단이 제대로 없고 또 뭐 표기라든지 이런 게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이제 우리말을 뭐 가꾸거나 할 때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이어져서 이제 중세 국어 시기에는 한자 중심으로 언어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뭐 수업 시간에 배웠던 뭐 한자로 된 뭐 옛날 사람들이 썼던 시 같은 거, 그 다음에 뭔가 편지도 한문으로 쓸 수밖에 없었을 거고요. 그리고 뭐 우리 여러분들 조선 시대에 남긴 조선왕조실록 뭐 이런 거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이 조선왕조실록 같은 경우도 다 한자를 빌어서
우리의 생각이라든지 그런 사상을 이렇게 옮겨 적은 거죠. 그래서 중세 시기에는 한자 중심의 언어 생활이 주로 상층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시기에 우리가 이제 괄목하게 생각할 거는 우리가 이제 드디어 주목하는 훈민정음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훈민정음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훈민정음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의 생각이라든지 우리 말을 우리의 실정에 맞게 정확하게 적을 수 있는 소위 이제 한글이 생긴 거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좀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한글이라는 말은 원래 처음부터 있었던 말은 아니고 처음에 세종대왕이 만들었을 때 당시는 훈민정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훈민정음이라는 말 자체도 어떻게 보면 한자로 원래 표현되어 있는 말인데요. 훈민이라고 하면 백성을 가르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가르칠 훈의 백성이다. 그래서 백성을 잘 가르치기 위한 정음, 그래서 바른 소리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훈민정음이 만들어지면서 드디어 이제 우리 민족은 우리말을 정확하게 우리의 실정에 맞게 적을 수 있는 수단이 마련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전 세계적으로도 이 훈민정음처럼 저절로 그냥 쓰다 보니까 발전된 문자가 아니라 면밀한 어떤 연구와 면밀한 과학적 고려를 통해서 어떻게 적을 수 있는가 수단을 잘 마련한 표기 수단은 사실상 별로 유래가 없어요. 그리고 더더구나 중세 시기잖아요. 옛날 중세 시기잖아요. 그래서 그 시기에 어떤 왕이 됐던 아니면 어떤 연구를 했던 그 왕이 백성이 문자 생활을 잘 하게끔 하기 위해서 어떤 문자를 만들어서 일단 언어의 어떤 변화를 했다는 것은 우리말의 역사에서 굉장히 자랑할 만한 그리고 다른 어느 나라에 가서도 우리가 내세울 만한 그런 언어의 역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 어떤가요? 그래서 여기 화면에 보시면 옆에 훈민정음 이렇게 인용이 되어 있죠. 그래서 훈민정음은 이렇게 제가 한 화면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훈민정음 밑에 보면 제가 궁서체로 썼습니다. 훈민정음. 그래서 중요한 거기 때문에 궁서체로 이렇게 썼고요. 그래서 이게 훈민정음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훈민정음이 화면이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처음에 그 만들어졌던 훈민정음은 지금의 한글과는 조금 모습이 좀 다르기는 하죠. 모양이 비슷한 모양도 있지만, 그래서 당시에 썼던 이 훈민정음이 발전해서 오늘날에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맞춤법에 맞는 한글 이런 것이 됐고요. 이 훈민정음이 나타났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 말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드디어 이제 우리 말을 제대로 적을 수 있는 또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문자가 탄생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른 나라에 유례 없는 이런 문자가 있다라는 점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말을 또 사랑하고 우리말이 정말 다른 나라 말과 비교할 수 없게 정말 우수하고 멋진 역사를 갖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하죠. 그래서 아래에 보면 외국에 이제 유명한 분들이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제프리 샘슨이라는 분이 말씀하신 게 유명해요. 한글은 신이 인간에게 내린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선물 받으셨나요?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에 태어나서 쉬운 일이 한글을 배웠다는 것 자체가 하늘에게 어떤 선물을 받은 그런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 다음에 펄벅이라고 해서 이분은 이제 소설가, 유명한 소설가예요. 그래서 그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인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훌륭하고 간단한 글자다. 근데 간단하다는 거는 문자에서 굉장히 우수한 겁니다. 그러니까 복잡하지 않다는 뜻이죠. 복잡하지 않고 간단하게 그 다음에 어렵게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배워서 사용할 수 있는 문자다라는 거고요. 또 좋은 점은 우리가 기역이 있고 뭐 아가 있고 아야 어여 뭐 이렇게 모음, 기역, 니은, 디귿 이런 자음들이 있잖아요. 요걸 조합을 하면 다른 나라의 그 어떤 발음들도 쉽게 적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우리 한글로 적는다고 해서 모든 지구상에 있는 언어의 모든 발음을 적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거의 이제 6만 5천 가지 정도 되는 다양한 이제 음성을 흉내내서 딱 적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거의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의 웬만한 음을 적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굉장히 컴퓨터로 치면 굉장히 고성능 컴퓨터를 딱 갖고 언어 생활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근대 국어 시기에는 이 한글이 창제돼서 초반에는 소수의 사람들만 사용을 하다가 점차 일반으로 이 한글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어쨌든 양반과 양반이 아닌 사람 이렇게 나누던 그런 신분제 사회였기 때문에 양반들은 하나의 어떤 본인이 에헴 하는 신분을 드러내는 표지로서 한자, 그 다음에 한문을 많이 썼고요. 근데 그 외에 뭐 여성이라든가 아니면은 중인이라든가 이런 서민들은 문자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쉽게 읽을 수 있고 쉽게 배울 수 있는 한글을 쓸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림은 이제 재미난 그림인데 어떤가요? 글씨를 잘 썼나요? 그래서 쭉 이렇게 한글을 이렇게 당시에 근대국어식의 한글을 쓰고 있는데 이게 현풍곽씨 언간이라는 문헌입니다. 그래서 현풍곽씨라고 하면은 그 성씨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여성분들은 이 이름을 다 남기지 않고 성만 남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곽씨라는 성을 가진 어떤 분이 여성분이에요. 그래서 남긴 이제 한글 편지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드디어 이제 우리 한글을 좀 이제 여성 계층이라도 이렇게 좀 널리 쓰기 시작한 그런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드디어 이제 아름다운 우리말을 통해서 소통하고 교류가 활발하게 됐고요. 또 가족 간에 주고받는 음식 등의 편지 내용이 여기 담겨 있어요. 그래서 재미있죠. 그러니까 뭐 훈민정음이나 조선왕조실록이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좀 무겁잖아요. 와, 이게 폼 잡는 것 같기도 하고 왠지 무거운 그런 내용인데 이 곽씨 언간에 보면 뭐 제사상을 차릴 때는 어떤 음식을 올려야 된다 그러고 음식을 만들 때는 어떤 그 재료랑 어떤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조리법 같은 게 나와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보면은 요걸 이제 잘 읽어보면 당시에도 이 요리라든지 이런 거를 비법을 이제 잊어먹지 않으려고 이런 걸 잘 써서 이제 글로 이렇게 남겨놓기도 하고 또 때로는 편지를 써서 이렇게 가르쳐 주기도 하고 했구나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지금은 이제 인터넷이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제 좀 이렇게 조금만 검색을 하면 뭐 아주 이제 어지간한 음식의 조리법이라든가 이런 걸 잘 쉽게 알 수 있지만은 당시만 해도 그렇게 뭐 매체라든지 이런 게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중요한 특히 제사 음식의 조리법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 집안의 비법이라든가 그런 게 있었다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졌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더더구나 그걸 단순히 그냥 메모가 아니라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서 수백 페이지가 되는 이렇게 자료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게 중요하게 또 귀중하게 다뤄졌으리라 충분히 가늠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러한 시기를 거쳐서 드디어 이제 일제강점기는 이제 본격적인 국어의 순환기였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가 국어가 뭐 중간에 이제 훈민정음이 창제되고 해서 이제 우리말이 좀 발전할 수 있는 이런 전기가 있었던 적도 있지만은 우리말 자체가 사실은 한자의 침탈을 신라시대부터 꾸준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라시대 때도 지명을 전부 다 한자어 지명으로 바꾼다든가 뭐 이런 변화들이 꾸준히 있어 왔고요. 우리가 이제 얘기하고 있는 숱한 말들도 사실 한자로 된 말이 많죠. 예를 들어 우리가 산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한음절로 되어 있고 정말 쉬운 기초에 해당되는 말인데 이 산도 사실 한자말이잖아요. 한자에서 유래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오랜 과거의 역사에 이미 한자가 우리말에 침투를 해서 우리말에 이제 우리 언어 생활의 고유어가 이제 축소되고 한자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됐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특히 이 일제강점기는 우리 국어의 순환기다라고 할 만한 것이 우리가 정치적으로 어쨌든 다른 나라의 어떤 침략을 받아서
그 나라의 지배를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이제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자료에 보시면 우리 잘 알고 있는 그 말모이라는 영화의 화면을 조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조선어 학회라고 써 있죠. 그래서 일제강점기 시절에 이제 우리말을 쓰지 못하고 다 이제 일본말만 학교에서 배워야 되고 이런 시기였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지금 우리말로 말하고 들으니까 쉽잖아요. 근데 내일부터 예를 들어서 학교에 가서 우리말 쓰지 말고 영어로만 얘기하세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까요? 근데 그 답답하고 힘들었던 게 실제로 일어났던 것이 당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어학회라는 이 학회에서 우리 선배였던 국어학자들이 우리말 사전을 편찬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말 사전을 편찬을 하게 되면 우리 이제 우리말 자체를 없어지지 않고 남겨놓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조선어 학회라는 학회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 여러 학자들이 있죠. 아래에 있는 이 흑백 사진은 실제 이제 조선어 학회의 회원들이 이제 모여서 찍은 사진인데요. 어떻습니까? 영화랑 밑에 사진이 좀 비슷한가요? 좀 차이는 흑백이고 뭐 컬러 사진이고 이런 차이는 물론 있지만 그래서 이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 일제강점기가 우리 국어의 순환기라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우리말 대신에 일본어를 강제로 써야 했던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상징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이 조선어학회 사건이에요. 조선어학회 사건이란 건 뭐냐면 이 우리말 사전을 펼치던 조선어학회 사람들이 사전을 편찬했다는 이유만으로 다 이제 잡혀가서 감옥에 가야 됐던 그런 사건이 조선어학회 사건입니다. 사실 이제 당시에는 보면 3.1 운동이 있었잖아요. 우리 3.1 만세 운동. 그래서 3.1 만세 운동이 있으면서 3.1 만세 운동 이후에 사실은 일제가 식민 통치가 살짝 약화됩니다. 그래서 살짝 약화됐는데 그러다 보니 일본 문자만 쓰는 게 아니라 한글을 사용하는 운동이 있었는데요. 그 한글 사용하는 운동을 단합해서 이제 다시 폐지하고 이 당시에 이제 조선어학회가 하던 사전 편찬 작업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제 뭐 감옥에 가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일제가 하던 그 법 중에 치안유지법이란 법이 있습니다. 치안유지법. 그래서 이 치안유지법의 하위에 내란죄를 적용했어요. 내란죄. 내란죄는 뭐냐면 반란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모여서 국어 사전을 만들었는데 국어 사전을 만든 게 이제 반란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그 판결문을 조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유의 언어는 민족 의식을 양성하는 것이므로 조선어학회의 사전 편찬은 조선민족 정신을 유지하는 민족운동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란, 반란이라는 거예요. 일본에 대한. 근데 그 일본 사람들이 이런 판결을 내릴 때 정말 잔인한 어떻게 문화운동을 이렇게 감옥에 가두는 이런 잔인한 운동을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보긴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라는 거, 우리말이라는 건 결국 우리의 의식 내지는 우리의 사상을 형성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정확하게 보고 경계를 한 거죠. 그래서 사전 편찬 작업이 우리 언어를 이렇게 가꾸려고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우리의 조선민족, 그다음에 뭐 한민족의 정신을 유지하는 작업이니까 이건 허락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뭐 최현배라든지 이런 학자들이 이제 감옥에 가게 되는 사건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말을 이렇게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축복인지 몰라요. 당시에는 우리말을 이렇게 쓰고 사전을 편찬하는 작업을 했다고 해서 감옥에 가야 했던 그런 시기였으니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시를 하나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원문은 좀 길어서 일부만 갖고 와 봤는데 이게 문병란 시인의 식민지의 국어시간이라는 시입니다. 식민지의 국어시간. 이 식민지의 국어시간이라는 시는 뭐냐면 식민지 시대에 이제 일제강점기에 또 국어시간이 있었을 거잖아요. 학교는 있었으니까. 그러면 식민지 시기에 우리가 한반도가
식민지가 됐을 시기에 국어 시간에는 뭘 배웠을까요? 예, 맞습니다. 당연하게 일본말을 배웠죠. 국어 시간에. 우리는 지금 국어 시간에 우리말을, 한국어를 배우지만 당시에는 국어 시간에 일본어를 배웠겠죠. 그래서 그 시기에 이야기들을 시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간단히 읽어볼게요. 내가 9살이었을 때 20리를 걸어서 다니던 소학교, 당시는 초등학교 아니고 소학교 이렇게 불렀죠. 나는 국어 시간에 우리말 아닌 일본말, 우리 조상이 아닌 천황을 배웠다. 비극적이네요. 신사 참배를 가던 날 신장로 위에 무슨 바람이 불었던가. 신장로라는 거는 새로 닦은 길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제 시골길이 아니라 일제가 통치를 하게 되면서 이제 길을 이렇게 많이 냈죠. 식민 통치를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신사 참배를 가던 날 신장로 위에 무슨 바람이 불었던가. 일본말을 배워야 출세한다고. 그러니까 당시에는 일본의 우리 지배를 받고 있던 그런 일제 강점기였으니까 당연히 출세를 하려면 일본말을 잘해야 일본 사람들은 눈에 잘 띄어가지고 출세를 할 수 있었던 시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략되어 있고, 다시 찾은 국어 시간. 이건 이제 배경이 이제 지금 시대입니다. 그날의 억울한 눈물은 마르지 않았는데 나는 영어를 배웠다. 이제 영어를 배워야 돼요. 혀가 꼬부라지고 헛김이 새는 나의 발음. 영어를 배워야 출세한다고 누가 내 귀에 속삭였던가. 그러니까 우리 식민지의 국어 시간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했는데 사실 이 제목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굉장히 좀 의미가 있죠. 우리가 진짜 식민지 시대 때는 우리말을 못하고 일본말을 배웠어요. 국어 시간인데. 근데 이제 지금 시절에 보면 이제 국어 시간 지금 시절에 왔더니 지금은 이제 일본말은 안 쓰는데 대신 우리가 영어를 너무 많이 쓰고 있더라 하는 얘기를 지금 이 시인이 이 작품의 화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전달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또 보면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일본말을 잘해야 출세한다고 했고 지금은 이제 영어를 잘해야 출세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생각을 하게 하죠. 우리가 언어가 꼭 이렇게 출세의 수단인가 하는 생각부터 해서 그러면 정작 이제 언제 우리말을 정말 국어 시간에 제대로 배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과 함께 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말의 현 주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런 과거에 어떤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발전을 이렇게 막 왕성하게 하던 이런 시절에서 이제 현재 우리말은 어떤가? 이 그림을 보면 어떤가요? 이 여학생 둘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 오늘 꾸안 꾸네? 이러니까 무슨 말인지 어른들은 알아듣지를 못해요. 우리말이 지금 뭔가 특히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했을 때 뭔가 우리말이 파괴되고 이렇게 소중한 우리말이 잊히고 제대로 가꿔지지 않는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세히 볼까요? 첫 번째 이제 현재 시절의 이제 우리말의 현 주소는 낯선 외래어나 외국어가 너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 길에 한번 나가보면 어떠신가요? 너무 막 낯선 말들로 영어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때로는 뭐 프랑스어 이렇게 되어 있는 낯선 간판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얼마나 영어나 외래어가 많이 섞여 쓰는지도 스스로 한번 돌이켜 볼 수 있죠. 그뿐만 아니라 뭐 청소년들만 알아보는 은어나 아니면 욕설, 비속어 등을 너무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심각합니다. 우리 과거의 조상들이 우리말을 이렇게 지키기 위해서 감옥에 잡혀가고 또 엄청난 노력을 들여서 또 밤을 새워서 만들었던 이런 한글이나 이런 문자, 우리말들이 지금에 와서는 그게 이제 너무 당연한 것이 된 나머지 이렇게 존중받지 못하고 우리말이 이렇게 아껴지지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을 한번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말의 현 주소는 이제 세 가지 측면에 이제 문제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낯선 말들이 너무 많이 쓰인다. 그러니까 자세히 말하면 지나친 외래어나 외국어, 그 다음에 뭐 어려운 한자어가 쓰인다든가 이런 부분, 낯선 말들. 그 다음에 특히 청소년들이 거친 말들을 너무 많이 쓴다. 비속어나 뭐 은어 이런 말들. 그 다음에
인터넷 등에서 특히 문자를 중심으로 이제 언어 파괴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뭐 소위 이제 학생들이 좋아하는 뭐 야민정음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말들을 보면 우리 말들이 정확하게 잘 가꿔지지 않고 뭔가 파괴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낯선 말들의 예시예요. 어떻습니까? 여기는 그 명동에 우리 서울에 있는 명동을 한번 사진을 찍은 건데요. 간판이 있는데 간판에 우리말이 거의 한자도 없죠. 다 영어로 되어 있고 이 간판이 영어로 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말로 쓴 것은 다소 좀 촌스럽게 생각하고 좀 멋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영어로 되어 있는 것은 세련되고 멋지다라고 생각하는 풍조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이런 게 과연 문제가 있진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회의실을 사진을 찍었는데요. 회의실 이렇게 되어 있고 EBG 미팅룸, 그러니까 EBG가 뭔지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 밑에 인포메이션, 스텝 온리 해서 굳이 영어로 쓰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을 과도하게 영어를 통해서 뭔가 전문적이거나 아니면 뭔가 내가 또 지식이 많아 보이거나 하는 그런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공공언어에서 공공기관에서 외래어 표시를 이런 걸 했습니다. 스타트업 큐브 앤 메이커스 스페이스 이랬습니다. 띄어쓰기도 어렵네요. 스타트업 큐브 앤 메이커 스페이스. 그러니까 창업 지원 공간이래요. 저는 뭐 읽기도 사실은 좀 어려운데 창업 지원 공간 얼마나 쉽고 좋습니까? 이해하기 편하고요. 그다음에 피스 앤 라이프 존 페스티벌. 이건 조금 알겠네요. 피스 앤 라이프 앤 존, 라이프 존 페스티벌. 예. 제가 뭐 잘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언어가 워낙 이상하기 때문에. 강원도 접경지역 문화축제래요. 그렇구나. 피스 앤 라이프 존 페스티벌. 어떠세요? 피스 앤 라이프 존 페스티벌 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와닿나요? 피스 앤 라이프 존? 솔직히 그게 멋있는 것 같지도 않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특히 영어를 그렇게 평소에 가까이 하지 않거나 아니면 이런 말들이 갖고 있는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만큼 이 내용에 대해서 고민할 시간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되죠. 근데 반면에 강원도 접경지역 문화축제 이렇게 하면 강원도 접경지역에서 뭔가 축제를 하나 보다 쉽게 그냥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낯선 말인데요. 그래서 힘들게 지켜온 이런 낯선 말들이 많이 쓰이게 되면 우리가 이제 과거에 어떤 국어 순환기부터 해서 힘들게 지켜온 우리말이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요. 또 우리말의 품격이나 가치가 손상을 받을 염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도 어려워질 수 있죠.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 아까 나왔던 것처럼 그런 어려운 말들을 많이 쓰게 되면 일상생활이 이제 불편해서 정확하게 우리 말을 언어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점에서 낯선 말은 쓰지 않는 것이 좋겠죠. 이거는 영상인데요. 우리 청소년들이 언어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긴 아직 내 수차는 거 같지? 다른이 앞이라고 난리 났네. 그만해라 나. 그래. 아니 그래도 맞냐고. 맨날 지면서 오세는. 야, 오이. 무슨 대화가 여기 반이야. 어디 무서워서 끼겠냐? 욕을 섞어 써야 자기들이 세 보인다고 생각하는 거지. 완전 바보. 너는? 나야 품격. 고품격 언어 사용이지. 저기요. 품격입니까? 등심면 모를까? 열등하고 약한 티 안 내려고 쓰는 건 알겠는데 사람들은 다 알아챈다고. 자존감 낮아서 그렇다네.
네, 한양대학교 한국어문화원에서 제작했던 영상을 한 편 봤는데요. 우리 청소년들이 쓰는 언어 중에 굉장히 한마디의 말을 할 때마다 욕설이나 비속어가 이렇게 들어가는 것처럼 거친 말이 정말 많이 쓰이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제 이 조사를 해보면 욕설을 쓰는 이유들을 얘기를 많이 할 때 주로 습관적으로 쓴다. 아니면 남들도 쓰니까 쓴다. 이런 응답이 많아요. 근데 습관적으로 쓴다거나 남들도 하니까 욕설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나도 모르게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어떤 뇌나 어떤 정서, 마음을 병들게 하는 일입니다. 특히 청소년들은 다른 사람에게 본인이 좀 더 강하게 보이려고 한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기죽지 않으려는 그런 심리에서 욕설을 많이 쓰는데요. 이 욕설을 쓰는 게 본인의 어떤 마음이나 어떤 더해 가서는 뭔가 이성적인 생각을 방해한다거나 이런 악영향이 많기 때문에 이 욕설을 사용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정리를 하면 결과적으로 이 욕설을 쓰는 거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욕설을 쓴다 그래도 결국에는 나와 다른 사람을 함께 상처를 주는 일이고요. 또 욕설을 자꾸 하게 되면 건전한 마음을 갖기 어렵게 하거나 또 생각을 하는 힘을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연구에서는 욕설을 듣게 되면 그 이후에 어떤 기억나는 내용이나 다른 내용을 잘 떠올리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발견되기도 하고요. 이 욕설이라는 건 결국 화를 막 낸다거나 아니면 무서운 공포감을 조성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이렇게 계속 떠올리게 하기 때문에 우리 어떤 마음의 어떤 건강에도 좋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낯선 말을 쓰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이런 거친 말을 쓰는 것도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라는 걸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언어 파괴입니다. 언어 파괴. 그래서 우리 이제 흔히 유튜브나 아니면 페이스북이나 이런 널리 알려져 있는 이제 누리소통망 SNS 서비스에서 다양한 이제 언어 파괴들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보시면 지읒, 기역, 니은 이렇게 해서 아주 준말이 나오기도 하고 노잼 이런 말들. 그래서 이제 우리에서 표준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줄여서 막 쓰는 말들이 많죠. 여기 보시면 소위 이제 야민정음이라고 흔히 부르는 댕댕이 내지는 귀여워 대신에 커여워 이렇게 표현하는 어떤 이 문자의 어떤 형태를 가지고 어떤 다른 문자를 쓰면서도 해당되는 문자인 것처럼 표현하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얘가 나와 있죠. 한자에 한자를 가지고도 또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는 머장 이렇게 썼는데 대장 이렇게 쓴다거나 이런 것들을 언어 파괴들이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고 학생들이 특히 청소년들이 흔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언어 파괴는 어떻게 보면 계속 이런 말을 쓰게 되면 우리말을 가꾸고 사랑하는 마음을 지속적으로 계속 줄어들게 만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말을 사용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게 되면 우리말을 이제 잘 살려서 원래 그대로 쓰려고 할 텐데 자꾸 이렇게 변형시키고 바꾸고 파괴하고 이런 접근을 계속 하게 되면 뭔가 우리말을 아끼고 이제 사랑하는 마음이 이제 줄어들 수 있죠. 그리고 이런 어떤 야민정음이나 이런 어떤 언어 파괴를 하는 것을 서로 잘 알게 되면 그래도 그 말이 무슨 뜻인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 이런 말을 잘 모르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소외감을 줄 수도 있고 그 사람들과 내가 소통이 서로 안 되는, 소통이 방해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우리 과거의 역사에 비춰볼 때 우리말의 현 주소가 참 반성해야 될 게 있지 않은가 하고 고민해 볼 만합니다. 그럼 끝으로 이제 우리말 가꾸기의 실천인데요. 여기 꽃이 있는 것처럼 우리 우리말 가꾸기를 실천하는 방법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이제 웹 주소를 제가 써놨는데요. 그래서 먼저 우리 주변에 쓰는 말들 중에 지나친 외래어라거나 아니면 너무 어려운 한자어라든가 외국어가 그대로 쓰인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여기 있는 사이트 국립국어원의 다듬은 말 사이트를 가게 되면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은지를 잘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찾아보거나 아니면 우리 흔히 요즘에 찾을 수 있는 인터넷 국어사전을 통해서 해당되는 말을 찾아서 정확한 표현이 뭔지 이렇게 틀린 말 같은 경우는 바른 말로 고쳐주기도 하니까 그런 걸 참조해보거나 아니면 지나친 외래어나 한자어 같은 경우는 여기 다듬은 말이 있는 주소를 찾아가서 검색을 해보면 다듬은 말을 잘 찾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이 영상을 준비한 한양대 한국어문화원에 가면 우리말 가끔터 활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가끔터 활동 여기 제가 홈페이지 주소를 누리집 주소를 써놨는데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 우리말을 어떻게 저는 바꾸겠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외래어나 외국어나 아니면 한자어를 이렇게 좋은 우리말로 바꾸겠습니다 하는 운동을 실제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셔서 우리말을 새롭게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활동을 인터넷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좀 더 나아가서는 내 스스로 우리 친구와 아니면 부모님 아니면 선생님 내 주변에 중요한 분들께 외래어나 아니면 바르지 않은 말을 쓰는 경우에는 바른 말 쓰라고 이렇게 권유해 주거나 부탁드리거나 설득하거나 이런 활동이 다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는 지금 어떻게 보면 매체의 어떤 시대이기 때문에 두 가지 우리말을 바르게 쓰는 것을 찾는 활동, 그럼 두 번째는 우리말을 바꿔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쓰게끔 이렇게 게시판을 통해서 이렇게 알리는 활동, 두 가지를 우리말 가꾸기의 실천으로 할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우리말 가꾸기의 실천에 한 가지 말을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떻게 되어 있나요? 중요한 것은 어제보다 더 나은 내가 되려는 노력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을 내가 바꾸려고 하는 것 자체가 나 하나의 노력으로는 쉽게 되지 않더라도 중요한 것은 말 그대로 어제보다 내가 더 나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말 가꾸기를 부디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게끔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한다면 한층 더 우리말이 더 풍요로워지고 좋은 우리말이 되는데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양대 한국어문화원과 경기도청이 함께하는 찾아가는 바른말 학교 수업을 진행을 해봤고요. 부디 이제 오늘 수업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우리말을 가꾸고 또 우리말을 잘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